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인문학적인 강의에 초대받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처음입니다. 자국을 좀 사용하고 영어도 발음도 괜찮고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기 힘들고 함축적으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 과연 이런 인문학적인 강의를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개구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제가 키운 개구리인데요. 그 아프리카 발톱 달린 개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톱 달린 개구리를 가지고 의학적인 생명과학하고 또 연관지어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생명 발생과 운명 결정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운명 결정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가지고 운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워딩을 좀 해봤습니다. 운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가능하고 이제 운명이라고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좀 끊쳤는데 이 파일이 다 나오질 않네요. 운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명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시간, 공간, 그리고 길, 또 여기 데스티니와 같은 이제 목표 이런 도달하는 점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운명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할 건데 과연 무엇이 될 거냐라는 것과 좀 상통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안 가져왔어요. 보냈어요. 저는 이렇게 그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게 뭘까? 운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운명 결정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우리 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몇 개의 세포가 있고 몇 종류의 세포들이 있을까요? 한 200종류 이상의 세포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동일해요. 우리가 체세포 복제하듯이 피부에서 세포를 떼가지고 그걸 핵을 내서 난자에 넣게 되면 나와 동일한 존재가 생기는 클론이라고 그러죠. 손오공이 머리카락 하면서 분신술을 하면은 손오공이 쫙 생기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자기와 동일한 존재에 대한 것들은 영화에도 많고 그리고 옛날부터 있어왔는데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실제로 유전 형질이 동일해요. 그런데도 서로 다른 일들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동일한 존재지만 전부 다른 직업을 택하고 전문화되어지듯이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운명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고 그 운명 과정들이 어떻게 결정되어질까? 저는 이제 세포나 혼자적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진화 과정에서 세포들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기에 작용하는 인자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들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과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가 되어지죠. 어떤 시간에 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 것과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우리라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각 세포들이 찾아가는 운명 결정 과정과 어떤 닮은 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주제 중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답은 없고 자연과학을 하는 곳에서 발견된 어떤 사실들을 과연 인문학적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일을 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는 제가 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그 이제 운명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런 데스티니에 해당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도달하는 목표 지점 이런 게 되겠죠. 길과 관계되고 지금 공간과 관계되고 나중에 가지고는 무엇이 되어지는 이제 목표와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많았고요. 계속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하고 또 굉장히 운명이라는 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라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선택이 일어날 거고 그것들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운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세 번째로는 사랑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운명 이러면 그 사람은 내 운명 뭐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들은 좀 운명처럼 이제 다가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운명하고는 또 떼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운명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 여기 동양 같은 데서 이미 거북이 등에 내 운명이 결정 사주팔자가 어떻고 주역이 어떻고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나는 시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다. 결정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운명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운명교양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베토벤입니다. 운명이라는 작곡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차원에서 보면은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래 보게 되면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밤하늘은 옛날부터 빛났고 그 빛나는 밤하늘을 쳐다보고 동양에서는 야 참 아름답다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 우주는 변화하지 않고 늘 그대로.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비법 같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서양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선을 하나 긋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밤하늘에 선을 하나 그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하겠지만 그 선을 긋는 순간에 선 위에 있는 별이 생기고 선 아래 별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운명은 해석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 쭉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그들 합이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키워드에 해당되는 발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생, 우리 이제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기는 것, 그죠? 생기는 게 과연 사람은 어떻게 생기는가? 사람이 발생하는 데 대한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종교적으로 창조론, 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외계로부터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생명의 어떤 기원이 되었다. 그 기원을 얘기하면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진화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다. 그게 맞는지는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요. 여기 보는 이제 아주 작은 이 생명체가 6억 년 전에 한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타디를 해보면은 큰 빙하가 두 번 있었는데 최근 빙하들 말고 6억 년 전에 한 번 있었고 20억 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20억 년 전에 지구가 완전히 다 덮여가지고 바다 아래쪽에 조그만 구석 놔두고는 달 공허롭고 6억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생명들이 다 죽어가면서 남아져서 생겼는 게 다세포 생물. 요렇게 생긴 척추동물, 최초의 척추동물이 6억 년 전에 우리 공통조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한 3억 9천만 년쯤 되면은 이제 개구리가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아까 그 친구는 우리 조상입니다. 공통조상인데 그 녀석이 또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3억 9천만 년 전에는 요 개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개구리하고 지금의 개구리와 나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고 갖는 존재고요.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헤어졌고, 그리고 침팬지 같은 경우는 한 5, 600만 년 전에 우리와 헤어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우주의 역사와 사람의 탄생이 우리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들을 모아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탄생이 137억 년 전, 그리고 지구가 탄생된 게 46억 년 전, 그리고 생명이 탄생된 게 한 요즘 우리 나이가 조금 늘었습니다. 유전적인 나이가. 나의 유전적인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형질은 한 번도 태초의 세포로부터 끊어진 적 없이 내한테 전달된 그런, 물론 변화를 했죠. 변화하면서 내가 보면은 여러분도 내하고 나이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늙은 할배가 내하고 나이가 같겠노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39억 년이라는 동일한 유전적 나이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존재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억 살이라고 그랬는데 며칠 만에 거의 5, 6년이 또 5, 6억 년이 늘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가 탄생하자마자 사실은 생명체가 생겼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39억 년 전인지 아니면 45억 년 전인지 46억 년 전인지 그 전부터 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그러다가 20억 년 전에 진핵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큰 빙하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에 진핵세포가 생겼고 그때는 산소가 한 20%, 2% 정도. 그러면서 이렇게 쭉 오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 기원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봤던 빅뱅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물질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어요. 수소라는 물질 또는 전자라는 물질 또는 소립자라는 물질들이 질량 자체가 없던 시대에 물질이라는 게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고, 그것이 점점 물질들이 진화하면서 수소끼리 합쳐서 헬륨 만들고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원소들은 태초로부터 물질이 점점 진화하면서 만들어졌고, 지구가 생길 때쯤에는 실제로 물질들의 진화가 거의 완결됐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우리들은 태어났고, 그 태어나가지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제일 처음에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태양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부 태양 에너지, 그리고 공기를 엮어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CO2와 물을 합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어요. 아주 참 신비한 그런
일들이 생명의 탄생과 함께 이렇게 왔고, 그 중에서 중요한 역사들만 보면은 38억 년에 생겼다. 그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억 년 전에 최초의 진핵세포가 생겼고, 6억 년 전에 아까 봤던 우리 공통조상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 생명체가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다시피 이렇게 쭉 하면서 그게 20억 년 전에 최초의 진핵세포, 그 다음에 이 공룡들이 있는 시대 2억 년 전쯤 됩니다. 6억 년 전에 최초로 6억 년 전쯤 해가지고 최초로 아까 봤던 척추동물이 생기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 공룡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사람은 여기 정말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제 생기는데, 조금 더 보면은 그 과정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히스토리를 과연 묻어둘 거냐.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한 개의 진핵세포로부터 요 생기는 몇 년 걸렸느냐 하면은 요 모양을 한 개의 다세포가 되어지고 척추동물이 생겼는데 20억 년에서 6억 년 사이 14억 년이 걸렸습니다. 14억 년 동안에 배웠는 수많은 그런 히스토리들을 과연 그냥 버리고 말 거냐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20억 년 전에, 죄송합니다. 20억 년 전에 한 개의 싱글 세포가 생겼고, 그 다음에 10억 년 전에 실제로 우리는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6억 년 전쯤 해가지고 아까 봤던 빙하시대에 다른 생명들은 다 죽고 이 척추동물들의 하나만 살아가지고 우리의 공통조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살다가 45억 년 전에 물에서 올라오게 되고, 양서류가 되어지면서 또 한 3억 6천만 년 전에 개구리하고 양서류가 헤어지고, 3억 1천만 년 전에 요 병아리 닭하고 헤어집니다. 닭이 뭐라 그랬죠? 공룡의 조상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한 2억 년 전쯤 돼가지고는 공룡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9천만 년, 이제 그 1억 년 미만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쥐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쥐하고는 우리하고는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 개구리한테 연구하면 딱 집어 넣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유전자들은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유지하고 변화하는 것들은 실제로 좀 독특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 종속과 목강문계 여러분들도 알 텐데요. 우리는 사람 종에 속한, 사람은 사람과 그죠? 그 다음 세대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는 또한 생식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지고 유전자가 그대로 전이 되어지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폴리모피즘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 속에 속하는, 사람 속 지금 없죠. 한 3만 년 전까지 다른 속이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이 3만 년 전쯤 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 없어졌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하는 선사 시대들이, 사람이 쭉 있긴 했지만 네안데르탈인하고 공존했고, 뭐 그런 과정들. 이제 이렇게 쭉 가면은 종속과 목관문계 하면은 개, 동물계 가면은 뭐 다 있습니다. 오징어도 있고 연체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중에서 사람은 독특한 개체의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한 500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디로부터? 이제 그때 침팬지하고 공통조상, 침팬지 우리 조상은 아니에요. 침팬지와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침팬지로 떨어졌는 게 500만 년. 쥐하고 떨어졌는 게 한 9천만 년 전이니까 꽤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됐죠. 500만 년 전에 헤어졌고, 쭉쭉쭉 에리투스 뭐 하면서 오다가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 현재
인류하고는 실제 한 3만 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이 과정에서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많이 닮았다고 이 사람은 화를 낼 것 같은데 고양이가 화를 낼지 이 사람이 화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뭐 중간에 닭이 있고 개구리가 있고 그 이제 모델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고 중요한 모델 동물들이 그 초파리, 시엘레라스 무척추 동물의 모델이고요. 그들은 무척추 동물 중에 시엘레라스 같은 고마 선충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유전자의 원형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오면은 수십 개가 되어지는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그들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런 간단한 시스템을 박테리아 연구하고 이스트, 효모 연구하고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하고 그리고 CLN 선충 연구하고 초파리 연구하고 초파리 유전자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닮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화상에서 한번 뒤집혀지는 게 있긴 하죠. 아까 얘기했던 20억 년에서 한 개의 난자로부터 수정이 돼가지고 요런 중간 과정을 거치는데 한 2, 3일 되면 이렇게 됩니다. 2, 3일 안에 무엇을 가두어 두느냐 하면은 14억 년의 히스토리를 거의 가두고 있어요. 그 다음의 발생 과정은 굉장히 다르지만 실제 초기에 있는 이 모양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그 6억 년 전에 봤던 그 벌레와 굉장히 유사한 척추동물의 원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초기에 서로 다른 알의 사이즈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지만 이 단계에 보게 되면 앞쪽, 뒤쪽 한 개의 구로부터 뭐가 생기죠? 세 개의 축이 생깁니다. 비대칭 축, 앞쪽, 뒤쪽, 그죠? 그리고 좌측, 우측, 등쪽, 배쪽 이러한 세 개의 비대칭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비대칭성들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어요. 요크 부분을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한 14억 년 걸려가지고 배웠는 초기 발생의 비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요즘 이제 간 줄기세포로부터 어떤 세포를 만드는데 가지고 있던 원형들을 여기에 지니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봤던 14억 년이 여기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고 사람의 브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됐죠.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초기들의 발생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하등 동물의 초기 원시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복잡하게한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간은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화의 한계점들이 나는 뚜렷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밤이 되어지면은 괜스럽게 무섭죠. 그 숲을 안에서 원시 생활을 하던 때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귀신이 나올까 무섭고 무엇인가가 두렵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유전적인 코딩 안에 일정 부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우리 생명체가 지금 현재 나가 있도록 하는 동안에 공헌했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겠죠. 무엇인가로부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벌써 잡아먹히고 없어. 그런 존재들은 이미 없어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겠다는 욕구가 없는 그런 신성모 같은 존재들도 중간에 생겼겠죠. 없어졌어요. 우리는 좀 떨거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기억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인공지능처럼 그 전에 있었던 인포메이션, 기억이라는 정보를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익숙해져 있지 않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38억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의 진화 과정에서 유리한 것들로 작용했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또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을, 그죠? 가지고 있고 그 인포메이션을 저장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들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엄청난 또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화에서 우리는 아직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는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과거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프리딕트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을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많지만 그들이 가져다 주는 또 한계점이나 부작용들도 많죠. 인공지능은 이세돌이하고 할 때 고민하지 않잖아요. 인포메이션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담담하게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해 갈 뿐인데,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들뜨고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과도하게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는 그런 굉장히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 속에 이제 인간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과연 내라는 개체가 지금 느끼고 그러긴 하지만 과연 나냐? 라고 보면은 생명이 걸어온 그 길들의 흔적, 기관으로서 내한테 좋다 싫다가 주어져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사람은 똥을 싫어하는데 하리는 똥을 좋아해요. 그것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좋다 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내가 본연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해 가지고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선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생명체들은 전부 가지를 뻗어가지고 한 개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서로 다른 형태의 생명들이고, 그들은 거의 동일한 유전적, 아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같은 우리의 생명체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박테리아, 그 하찮은 것처럼 세균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유전 암호화에 해당되는 동일한 사람 유전자가 떠나면 사람 단백질을 박테리아가 만들어냅니다. 동일 시스템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의 생명체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저는 이 주장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요.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서로 약육강식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체계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동질성에 기인해 가지고 볼 거냐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에 그리고 따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유전적인 나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동일한 유전적인 나이를 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어떤 존재도 우월이 없는 현재의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누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끌어내 봤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고 6억년 시대에 한때 이 공통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동물은 전부 여기로부터 유래했는데 전구동물, 후구동물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척추 몸을 만들 때 게스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입부터 시작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입이 만들어지느냐. 우리는 이 여기에 속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일본 아쇼라는 사람이 1644년, 1694년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왔는 것은 단꾸라고도 하고 간단한 어떤 시예요. 근데 그것이 함의하는 어떤 의미들을 이제 이 아쇼라는 사람이 하이쿠라는 비쿠 또는 단꾸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연못,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여기 보게 되면은 옛날 연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개구리가 있고 그 풍덩 날았어요. 날아가지고는 물 튀기는 소리 이런 정도입니다. 이 시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여기에 시간이 있어요. 오래된. 그 다음에 연못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없는 시공을 넘어서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개구리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물이 있고 행위가 있고 그 행위 뒤에 그 전과 그 후를 가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다시 잠잠해지는 여백이 있는 그런 시라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명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 쪽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사람 발생에 대한 고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프리포메이션과 에피제네시스 이런 전성설과 후생설 전성 원래부터 생겨가지고 있는 것이 키워지는 거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잘 알죠? 이게 정자를 현미경을 제일 처음에 발견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정자를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막론하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네. 아버지는 나를 낳고 엄마는 그냥 기른다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개구리 알을 보면 그렇지 않죠. 개구리 알을 보면은 한 개의 난자로부터 지금 달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달걀로부터 닭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피제네시스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줄기세포가 있게 되면은 그 세포들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가 됩니다. 줄기세포 중에서 이제 표피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한 종류는 우리 머리를 포함한 뇌를 포함한 신경세포가 되어지고 한쪽은 표피세포가 되어집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이 표피세포하고 이 여기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신경세포는 원래 조상이 같아요. 그 뒤로부터 아주 초기에 서로 다른 운명으로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운명을 취할 거냐, 이 운명을 취할 거냐에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를 이제 생물학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초기 발생해서 이미 다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 알이 있게 되면은 요때 한 8시간 지나요. 수정이 되고 나서. 그래 되면은 위쪽하고 중간 쪽하고 아래쪽이 서로 다른 세포들이 되어지고 그 각기의 세포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지 하는 운명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2셀, 64셀에 그들이 결국은 무엇이 될지. 여기 보게 되면 노토코드, 소마이트 뭐 영어로 막 적어놨는데 여기 여러 가지 중배엽, 외배엽, 내배엽, 우리 안쪽에 창자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우리 근육하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표피하고 신경세포들이 되어지는 게 벌써 난자에 이미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저장되어 있고 정자가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정자가 들어오는 그 바로 인접되어 있는 세포들은 배 쪽, 그리고 정자가 들어오는 반대쪽은 등 쪽이에요. 그 세포가 두 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두 개가 되어졌을 때는 개체가 되어질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란성 상생화가 가능한 겁니다. 세포가 네 배 수치가 되어지면 네 개가 되면은 그들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네 개 중의 반쪽은 등 쪽이 되고 네 개 중에 반쪽은 배 쪽이 되어져요. 그래서 최초의 한 개의 세포가 두 개가 되어질 때까지 전능성을 지니고 있고 네 개가 되면은 등 쪽과 배 쪽이 갈라지고 8개가 되어지면은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면서 그들이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 되어진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여러분과 같은 개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세포들이 어떤 운명이 되어지지 않는 세포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포들은 무엇인가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되어지는 것은 생물학에서는 이 발생은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들이 가지고 수억 년 동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 안에 그들 인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은 그들을 우리의 운명 결정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팩터들을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첫 번째로가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늘 중요한 팩터입니다. 요소입니다. 그 점을 칠 때도 그게 사두팔자가 들어가듯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그 세포가 있는 위치, 그 세포가 있는 위치라는 것은 정자가 들어온 위치와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좌표는 정자가 들어온 점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등쪽, 가까이 있으면 배쪽. 거기에 있는 세포들과 같이 지구상에 서로 다른 지역에 태어나면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르듯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고 또 그 시점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난자가 있게 되고 세포들이 쭉 갈라지면서 제일 처음에 그 운명들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지 않은데 비로소 이제 요쯤 되면은 엄마가 준 유전자에 의존하지 않고 각 세포들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시작합니다. 발현한다는 것은 사람 같은 경우 한 22,000개, 개골도 그 비슷한 숫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일꾼들이에요. 그것을 어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22,000 종류의 직업이 있고 그 다른 직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처럼 세포들은 22,000개에 해당되는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스페셜라이즈 되는 기능을 지니는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을 전부 다 불러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뇌세포는 뇌세포에 필요한 일꾼들만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손바닥 세포는 손바닥에서 일을 하는 세포 일꾼들만 깨워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22,000 종류의 유전자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그들을 셀렉션 해가지고 보이도록 하는 게 요런 서로 다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22,000개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발현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무엇인가가 된다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 가치, 뭐 이런 자원 이런 것들 사용해 가지고 무엇인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제가 연구한 유전자 중에 하나는 머리 쪽에서만 여기 스마일링 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머리 앞쪽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기에 앞에는 아예 안 나오다가 그 시점이 딱 되어진 필요한 시점에 거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브레인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은 요 일꾼을 깨워내는 것은 정교하게 아주 그 세포에서는 일어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운명 결정의 과정이에요.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시점에 어느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다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자가 이렇게 쭉 발현이 안 되다가 어떤 시점 돼가지고 발현, A라는 이제 유전자가 아까 뽑았던 새파란 유전자가 그때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이 유전자는 이 앞에는 없어요. 이 앞쪽에는. 그죠? 이 앞쪽에는 없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원래는 이 배 쪽에 나중에 돼가지고 비로소 이제 너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 빨간 유전자가 나왔어요. 이 빨간 유전자를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등 쪽에다가 지금 배 쪽에 있는 유전자를 등 쪽에 찌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머리가 없어져요.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을 거슬러서 이쪽에 가가지고 선점을 시켜버리면은 그 이유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등 쪽도 마찬가지. 등 쪽에 있는 걸 갖다 배 쪽에다가 갖다 넣게 되면은 여기 시간을 거슬러서 하면은 머리가 두 개 생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때 돼가지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왔는 걸 시간을 거슬러서 넣어버리면은 그 이전에 해당된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자기 운명을 바꾸듯이 선점해버림으로써 완전히 운명이 달라집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조사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운명 결정을 같이 있는 것,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뭐였죠?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운명 결정 인자다. 두 번째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의 문제와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신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아까 봤듯이 정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쪽은 등 쪽이 되고 이쪽은 배 쪽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신호들이 BMP 신호, TGF 베타 신호, FGF 신호, 윙크 신호들이 정교하게 실제 세포들한테 끊임없이 어떤 자극을 주면서 그들이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신호들이 이러이러한 신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 신호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무브먼트, 세포가 아까 바깥쪽, 중간 쪽, 안쪽에 해당되는 세포들이 일단 운명이 결정되면 자기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BMP 신호가 높으면은 잘 못 들어가요. BMP 신호가 낮으면은 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고 외부의 자극들이 결국은 자기가 무엇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외부 신호.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해석해내는 내부적인 준비된 과정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가 아까 봤던 우리가 물려받았는 유전자, 그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변화하고 변이할 거냐. 그 시간의 선을 따라가지고 받았는 가치들에 대한 개성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는 해석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 가치 개성과 발전이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상통할 수 있는데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등 쪽과 배 쪽을 결정짓는데 이건 척추동물입니다. 이건 곤충이에요. 초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 유전자와 요 유전자가 여기에서는 요 유전자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 유전자가 요거예요. 이 등 쪽을 만드는데 이 녀석이 관여를 하고 사람한테는 배 쪽을 만드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상에서 한번 upside down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개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는 완전히 반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치나 어떤 고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지는 것과 같이 생물체도 비슷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끝에서 마지막 요소는 제가 주장하는 요소입니다. 이 요소는 이제 제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논문도 내고 그러는 부분인데 선점 효과와 억제 효과.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어떤 여자친구가 있어요. 먼저 만났겠죠. 어떤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예쁘진 않은데 와가지고 너 나하고 사귈래?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선점 효과가 있고 이런 선점 효과는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보면은 등쪽 배쪽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신호가 있었죠. 이쪽은 배 쪽을 만드는 메스터 신호예요. 완전히 그 동네 왕국을 갖다가 다스리는 왕초예요. 얘가 그 안에 있는 세포 안에서 어떤 이제 최초로 너희들은 내 영역이 있으니까 이 왕국은 무슨 왕국이라고 한다. 비왕국이라고 하죠. 비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비왕국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이쪽이 이제 뭐가 되냐고 하면 이 배 쪽하고 신경세포 안 되도록 하고 등세포가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표피세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표피세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최초로 깨우는 일꾼이 뭐냐 하면 요 몇 개가 있는 그 중에 한 개. 그 이제 아까 난자에서 아무런 일꾼들을 안 깨다가 일꾼을 딱 깨웠는데 첫 번째 깨운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하면은 억제자예요. 그 독재자 비슷하게 억제하는 반대 신호예요. 이건 등 쪽을 만드는 메스터예요. A 왕국이고 아까 B 왕국이에요. A 왕국을 만드는데 최초로 깨우는 유전자 요 녀석이라는 하나는 B 왕국에서는 P를 만들고 A 왕국에서는 G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보게 되면은 한번 봐요. A 왕국이죠. A 왕국에 이런 녀석들이 쭉 깨어나요. 최초로 일어나는 유전자예요. 이 녀석들 중에서 요 녀석은 뭘 하느냐 하면은 요 A 왕국의 신호가 너는 A 왕국의 일꾼이 되어라 그러면서 깨우는데 아까 B 왕국에서 만들어진 최초 인자를 같이 넣어주니까 먼저 넣어주죠. 사실은 A가 처리되기 전에 B 이게 선점을 해버리면 A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들어. 마찬가지예요. B 왕국에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해가지고 A 왕국에서 만들어지는 인자를 같이 넣어주면 B 왕국이 안 만들어져요. 그와 같이 어떤 인자가 자기 운명 세포가 만들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쫄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다른 운명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선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못되게 하는. 그래서 내일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A, B, C, D는 전부 다 억제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A는 영화를 안 보고 공부해야지 그러고 B는 내 여자친구와 만나고 공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되려고 하는 갈등 요소들을 억제하는 게 무엇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와 같이 이들 세포들도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까 PB1 복소리 신경세포 되는 것 이제 여기는 표피세포 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혈액 만드는 중배역에서 마찬가지 팩터가 여기 관여를 하고요. 여기서 아까 봤던 등 쪽이 되어지는 세포들은 서로 이렇게 억제하면서 여기 무슨 복잡이 뭐 이래 복잡해요. 여기만 보면 표피세포가 되려고 그러면은 요 녀석을 만들어 갖고 이쪽에서 만드는 이 녀석들을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길목이 있으면 길목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 그걸 커미트먼트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운명 결정 단계라고 해요.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막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 몰레큘이 만들어지고 이 몰레큘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딱 길목을 막고 그리고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있는 어떤 무엇이 되어지고자 하는 것을 추동하는 그런 완전 억제자가 있고 추동자도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바깥 신호들이 있는데 이 바깥 신호들이 또 아주 해괴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신호들 사이의 역할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까 봤던 BMP라는 신호는 요 녀석을 일꾼으로 사용해요. 원래 이 세포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 녀석은 요 녀석을 또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요걸 만드는데 요 녀석은 좀 이 아리까리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이거 확실히 늘 만들어. 근데 이 녀석은 중간 신호는 막아주고 실제로 제 끝에는 도와줘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할 때 적극적인 조력자가 있고 중간에서 도와주는 동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신호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원래는 완전히 방해를 하는 녀석이에요. 그 이들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하나를 두고 한 개의 일꾼 요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거든요. 억제자니까 자기가 되어지려는 것을 다른 것들이 못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인데 이 신호들이 지금 연구하는 거에 의하면 이 녀석은 이걸 도와줘요. 이 녀석은 도와주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해요. 조건에 따라. 근데 이 녀석, 이 중간에 있는 이 아리까리한 녀석을 탁 없애보니까 원래 방해하던 C라는 녀석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것을 도와줘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 중간자적인 부분을 있느냐 없느냐 아리까리 할 때는 아예 없애버리면 확실히 자기 운명에 해당되는 것을 적까지도 도와주는 그러한 효과들을 보여주는 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일반론이라 하기는 힘들고 초기 발생에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보이더라.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려는 것은 주기세포가 있고 신경세포와 표피세포가 있는데 이쪽 신경세포가 띄어질 때는 뭘 하죠? 표피세포가 띄어지는 데 해당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반대로 줄기세포가 있고 이제 시절은 똑같이 보이죠? 요거는 완전 반대되는 세포예요. 반대되는 운명을 결정해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또 다른 반대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는 요걸 탁 틀어막는 게 이것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틀어막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발로 로또가 맞았어요.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디에 투자할래요? 부동산, 주식, 채권, 아니면 가상화폐? 왜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의 가치라는 게 동일하다고 봤을 때 상대적인 교환 가치가 더 비싸지면은 그게 투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되려는 가치에 투자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투자다. 가치 투자를 자기가 되려는 가치에 돈을 투자하는 게 부동산 사는 것보다도 낫고 채권 사는 것보다 훨 낫고 가상화폐 사는 것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치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되는데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말이 실제로 진리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한자 가져왔는 게 무엇인가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인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가치를 투영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투영했는 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되어지는 것까지 미적미적하면서는 참 힘들겠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느 화살이 제일 잘 꽂힌 화살입니다. 실제 모든 화살이 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꽂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턱 날려가 있는 이것도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을 다 배제하고 그곳에 그렇게 있게 되는 성공한 화살이기를 바라는 거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화살이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을 수 있지만 각자들의 이 화살들은 자기가 꽂혀야 되는데 꽂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